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각종 금융사기, 투자사기 사건들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최근엔 SNS에서 무료 재테크 강의다, 급등주 무료 증정, 출석 체크 지원금 이런 문구를 내세운 광고나 키워드를 보신다면 신종 사기를 의심하셔야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런 신종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어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는데요. 사기범들이 교수나 전문가를 사칭해서 약 3, 4개월에 걸쳐 매일 엉터리 재테크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출석만 해도 수십만 원의 현금이나 가짜 코인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꽤 장기간에 걸쳐서 실제 강의가 진행되는 데다가 이렇게 현금이나 가짜 코인 같은 지원금까지 제공이 되고요. 초기에는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도 있어서 의심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수법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를 가입시키고 투자를 권유해서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심지어 대출까지 유도한다고 하니까요. 이게 다 사기 수법이라는 걸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기 수법이라는 점 더 무섭게 느껴지네요. 네, 어느새 6월로 접어들었습니다. 6월 2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가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 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질병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원인에 대한 이론을 알아보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 PB센터 시간에는 금리 인하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를 드릴게요. 해양수산부가 6월의 수산물을 선정했습니다. 병어와 이 해조류가 선정이 되는데요. 이 해조류는 시원하고 깊은 맛을 내는 대표적인 천연 조미료로 불립니다. 육수를 낼 때 많이 사용하는 이 해조류 과연 무엇일까요? 미역이나 김과 달리 육수를 내릴 때 주로 쓰는 이 세 글자의 해조류. 완도나 기장 지역이 주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이번 주 주요 농업기술과 농작업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농업기술 박람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5년 농업기술 박람회가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농진청에서 주최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올해 박람회는 K농업기술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데요. 6월 5일부터 7일까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에이펙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열립니다. 최신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와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보급 사례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푸석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박람회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올해도 이제 작년에는 일산에서 개최됐는데요. 관계자뿐 아니라 예목 국민들이 2만 5천 명 정도 찾아주셨어요. 올해도 관람객 여러분의 손주가 의견을 반영해서 심포지엄 등 학술 행사, 주제별 전시관, 온라인 이벤트 그리고 다양한 체험 행사까지 더 아직 준비했습니다. 먼저 전시 공간은 농업연구개발 주제관을 비롯해서 각 참여 기관별로 전시관이 구성되었는데요. 주제관에서는 미래 성장, 산업 견인, 정책 지원 및 현안 해결, 지역 활력 제고 등 그리고 국제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농진청의 우수 연구 성과와 신기술, 품종 개발 성과를 한눈에 보실 수 있고요. 또한 특별관에서는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농업 관련 특화 전시로 마련되었고요. 경기, 강원 등 전국 도 농업
농업기술원이 참여해서 지역 연구 개발 성과와 특가 정보 성과도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각종 학술 행사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박람회에서는 농업 분야의 핵심 현황과 미래 비전을 다루는 다양한 학술 행사들이 함께 열리는데요. 먼저 이성 및 로봇 국제 심포지움을 통해 스마트 농업의 첨단 기술 동향과 미래를 조망하고요. 농식품 소비 행태 심포지움에서는 변화하는 국민의 식생활 트렌드와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한 산업건조 생산 기술 개발 및 산업화 현황 심포지움 등 농업 전반에 걸친 최신 연구와 현장 사례들이 소개될 예정이고요. 한국약용장호학회 충계학술대회 등도 박람회 기간 동안 함께 개최되어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네, 아이들과 함께 가면은 즐길 만한 행사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행사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히 어린이들도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아주 풍성합니다. 신기한 마술 구경과 신나는 레크레이션은 물론이고 종자 악기 만들기, 바이오차 활용, 전모 선인장 화분 만들기 등 농업과 자연을 놀이처럼 배우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현장과 온라인을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로 함께 진행되며 푸짐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어 아이들은 물론이고 부모님들도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국민 모두 이 박람회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무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멀긴 하지만 천년 역사의 간직과 아름다운 도시 경주에서 농업기술 박람회도 즐기시고 그다음에 전통 문화도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격적인 모내기철입니다. 논에 물을 댄 후에 썰해지를 생략을 하면 노동력은 줄고 또 환경은 보존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벼농사 기계화 작업률은 99.3%에 달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은 없다라는 인식도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용묘 과정과 고비용 인력 투입으로 모내기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럴 때 주목할 것이 바로 마르는 서리지 이양재배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논등이 많은 상태에서 노타리와 기름 작업을 마친 뒤 그 후에 논에 물을 대고 모내기를 하는 방식인데요. 많은 농가에서 관행적으로 모내기 하기 전에 하던 서리지 작업을 생략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노동력을 분산할 수 있고 메탄가스 발생과 수질 오염 배출을 줄이는 환경 친화적인 재배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노동력을 분산을 하고 메탄가스와 수질 오염원 발생을 줄인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일까요? 네, 우선 논을 준비했는데 걸린 시간부터 큰 차이가 나는데요. 기존 썰해질이 첫 흙가리 작업부터 모내기까지 약 10에서 12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마른 논 썰해질을 적용하면 약 5일에서 6일이면 가능해져서 논 준비 기간을 5일 정도 단축할 수 있는데요. 이는 곧 노동력 분산과 작업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환경 측면에서도 효과가 큰데요. 흐린 물이 덜 생기기 때문에 농업용수 수지 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행 썰해질 대비 메탄가스 발생량은 7에서 9%, 수질 오염의 주범이 부유물질은 98%, 지수는 86%, 이는 88%까지 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모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질병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원인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질병의 원인이라고 하니까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떠오르고요. 또 술, 담배도 떠오르는데 생활 습관
습관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청취자분들도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질병이 왜 생기냐고 하면 보통은 나쁜 생활 습관이 원인이다라는 대답이 제일 많기도 해요. 네. 네, 실제로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서 종합하면은 병이 생기는 원인 중에 생활 습관 영향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전자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주변에도 그런 분들 아마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정말 몸에 나쁜 건 다 하시는데 굉장히 건강하게 늦게까지 살다가 돌아가시는 어르신들 한 분씩 꼭 계시잖아요, 주변에.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면 약간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래서 초기에 좀 의학 연구들은 질병이 생기는 게 유전자 영향이 크냐, 아니면 생활 습관 영향이 크냐, 이런 것들 좀 규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연구가. 아니 도대체 유전자 영향이 어느 정도고 그다음 생활 습관 영향이 어느 건지를 어떻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떠올린 방법이 바로 쌍둥이를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오, 우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전자의 영향을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둘이 똑같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고 쌍둥이가 뭐 같은 집에 평생 살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새로 가정을 꾸려서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쌍둥이들이 서로 다른 집에 가서 서로 다른 생활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추적을 하면 네. 이 사람들의 생활 습관 차이가 과연 얼마나 질병을 만드냐. 그러니까 유전자 영향을 이제 배제를 하고 생활 습관 영향만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를 한 1970년대부터 이런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장기 추적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뭐 잡아와서 실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활 습관이 바뀌어가는지 이런 걸 주기적으로 좀 추적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조사를 했더니 쌍둥이들에 대해서도 유전자가 원인이냐 아니면 생활 습관이 원인이냐 하면은 생활 습관과 어떤 주변 환경의 영향이 한 질병 원인 한 60%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 60%면 꽤 많이 되네요. 질병 원인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환경과 이제 생활 습관인 것 같더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쌍둥이 중에 한쪽만 담배를 핀다. 그러면 그 한쪽만 폐암이나 아니면 다른 암들 생기는 위험이 한 1.8배 정도 높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군요. 그러면 담배의 영향만으로도 유전자가 동일한 사람들에게도 암 위험이 한 2배 정도 높아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동일한 그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생활 습관 영향이 정말 크다라는 게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유전자 영향은 제 생각보다는 낮은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또 바꿔 말하면 이제 병의 원인 한 40% 정도는 또 내가 물려받은 유전자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뭐 60대 40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병은 우리가 이제 식습관이나 체중 같은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많이들 말씀드렸고 또 네. 많이 들으셨을 건데 근데 똑같이 이제 뭐 나도 뭐 기름진 거 엄청 좋아하고 또 운동 안 하는데 누구는 막 60대에도 혈관이 너무 건강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어떤 사람은 30대에도 막 심근경색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조사를 하다 보니 이제 가족성 고지혈증 이런 질병들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몸의 콜레스테롤 같은 걸 좀 조정하는 이제 유전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남들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로 약간 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게 나오고 이런 데서 30대부터 막 갑자기 그 고지혈증 생기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데도 이제 그 유전자 때문에 막 심근경색 위험이 한 2배, 3배 이렇게 증가하시기도 해서 이런 건 유전자 영향을밖에 할 수가 없고 아예 더 극단적으로 가면 우리가 흔히 유전병이라고 부르는 병들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유럽 왕실을 거의 초토화시키다시피 했던 혈우병 같은 게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여성들이 이제 아들이나 딸에게 물려주는 X 염색체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전자 하나 때문에 병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유전자 영향이 100%인 질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대부분의 근데 병은 유전자 하나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수백 개의 유전자가 동시에 조금씩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래서 그런 유전자 전체를 한번 좀 검사를 해서 다유전자의 위험 점수를 좀 내보자.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릴 위험이 평균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수치로 보여준 연구들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네. 뭐 보통 뉴스에서도 이런 기사 한 번씩 보신 거예요. 당뇨 유전자 찾았다. 근데
근데 사실은 그 하나가 당뇨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런 당뇨 위험이 큰 유전자를 발견했다라는 거라서 이 유전자가 있다고 무조건 당뇨 생긴다가 아니라 그냥 고혈압이나 당뇨, 일방암, 뭐 우울증 이런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는 뭐 정말 수천만 가지 유전자 조합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나와 겹치는 게 얼마 정도인지 해서 점수를 계산해서 그런 취약성을 좀 예측할 수 있는 기술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네. 되고요. 이걸 그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라고 하면 내가 유전적으로 특정 질환에 취약하다는 걸 알면은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생활 습관을 좀 더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처음 보는 차를 보는데 그 차 주인이 이거 좀 브레이크가 좀 약합니다. 그러면 커브 돌 때 속도를 좀 더 미리 줄이고 천천히 운행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사고가 안 나는 건데 내가 그걸 모르고 그냥 평소대로 했다가 브레이크를 똑같이 밟았는데 잘 안 되면 커브길에 미끄러지고 헛돌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내가 알 수 있으면 생활 습관도 뭐 예를 들어 내가 심혈관계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평소에 좀 덜 짜게 먹고 덜 기름진 거 먹으면서 이제 내가 그런 걸 좀 관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검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당뇨 위험이 또 있다 그러면 먹을 걸 좀 더 신경 쓰게 되고요. 설탕 좀 덜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내가 어떤 위험을 가진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럼 유전자 연구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유전자는 저희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냥 대비가 최선일까요? 그래서 말씀처럼 우리가 타고난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유전자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느냐는 조금 바꿀 수가 있어요. 표현되느냐를 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 세포에는 모두 똑같은 유전자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세포는 간에서 간세포가 되고 어떤 세포는 뭐 신경에서 신경세포가 되고 그래서 유전자는 다 똑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 유전자는 다른데 왜 어떤 데는 다른 기능을 하냐라는 건 어떤 유전자가 켜지고 어떤 유전자가 꺼지는지 이런 것들을 스위치로 딸깍딸깍 이렇게 조정하는 것처럼 기능을 끄고 켜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신생아 이전에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수정란에서 사람으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정하긴 하는데 네. 태어나고도 그런 것들을 조금 바꾸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유전자가 뭐 질병의 씨앗이다라고 하면은 후성 유전학은 그 씨앗이 실제로 발화해서 질병이라는 꽃을 피워내는지 아닌지를 조절하는 그런 스위치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후성 유전 정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다양한 그런 환경적 자극에 따라 변할 수가 있는데 네. 뭐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아니면 뭐 어떤 음식을 먹는지 이런 것들도 전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유전자가 얼마나 활성화되냐는 바꿀 수가 있고 특히나 이게 그 가장 많이 유전자 변화를 일으키는 시기가 임신기부터 또 유아기 이럴 때 많이 생애 초기에 많이 변화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영향이 수십 년 뒤에 이어져서 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이런 질병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기에 잘 개입을 하면 이제 나중에 만들어질 질병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개입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오, 그러면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유아기 아동기에 좀 바뀐다고 하셨잖아요. 네. 엄마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후성 유전 정보는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 조금씩 바뀌는데 특히나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시기를 우리가 민감기,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하는데 이게 생애 여러 번 찾아오는데 보통은 제일 많이 영향받는 게 생후 1000일 보통 이제 돌 지나고 이제 2살 전 사이 한 고 2살까지 기간을 얘기하는데 네. 아기들이 그때 뇌부터 뭐 면역계, 장내 미생물, 뭐 내분비계 시스템 이런 것들이 그때 다 발달을 해요. 그래서 그때 영양 상태나 스트레스 수준, 그다음에 보호자의 반응 이런 것들이 그때 핵심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시기에 너무 못 먹고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이 몸이 생각하기에는 바깥이 좀 먹고 살기 팍팍하구나. 그래요?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몸에서 영양분을 좀 비축하는 유전자들 스위치를 막 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중에 잘 먹고 잘 자란다. 그러면 영양분이 너무 많은데도 이미 영양분을 비축하는 형태로 몸이 전환되어 있다 보니까 비만이 오고 당뇨병 위험이 커지는 거죠. 남들보다 더 영양분을 많이 비축하게 네. 되는 거군요. 특히나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또 이런 영양기가 사춘기 시기도 또 그런 민감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 가정폭력이라든지 학대, 뭐 방임 이런 시도를 많이 받으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조절한 유전자에 또 스위치가 켜졌는데 이게 고장이 난다시피 할 정도로 정말
오류가 생기거든요. 이게 한 몇 살 정도인가요? 보통 이제 15살, 16살 이럴 때 그냥 청소년기에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 그래서 그 시기에 만약에 막 너무 그런 것들 심하게 하면은 어떤 영향이 있냐라는 거를 미국에서 연구를 했는데 어린 시절에 학대나 이런 폭력 경험이 한 4개 이상 있다라고 하면은 심장병 위험이나 암 위험이 2배씩 높아지더라는 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학대 받으면 예전에는 그냥 불운한 가정에서 해서 뭐 마음이 안 좋고 뭐 우울증 생기고 이런 것들은 영향이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이상으로 이제 몸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정신적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군요. 네, 어린 아이들을 잘 지켜내야 한다는 게 의학적으로도 참 의미가 있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뭐 후성 유전학이나 이제 질병 발생 모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아이들을 잘 지켜주는 사회가 곧 건강한 사회를 만든 좀 과학적인 투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요즘 주목받는 이론 중 하나가 이제 3중 충돌 모델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질병이 딱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질병은 3번의 충격이 순차적으로 와야지만 무조건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충격은 유전적으로 내가 취약한 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충격은 방금 말씀드린 후성 유전학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유전자가 있다고 해도 그 스위치를 꺼줄 수 있으면 괜찮잖아요. 네. 근데 세 번째 충격이 바로 환경과 스트레스,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유전자도 잘못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그게 후성 유전학적으로 켜져 있는데 마지막 생활 습관이 나빠야지 질병이 생긴다. 바꿔 말하면 셋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개입해서 바꿀 수 있으면 좋은 건데 유전자를 못 바꾸니 후성 유전학이나 생활 습관을 같이 바꿔야 된다. 특히나 후성 유전학적인 개입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3중 추돌 모형을 짚어보면 이게 중년 시기에 환자분들이 많이 병원 오셔서 뭐 고혈압약, 당뇨약 타드시는데 네. 다들 환자분들이 싫어하세요. 왜 약을 계속 먹어야 되나? 낫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질병이 발생한 원인은 그 수십 년 전에 이미 거의 반쯤 결정돼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미리 바꾸는 게 중요한데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업무 중 스트레스 과잉이라든지 뭐 아동학대 이런 것들은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공적 개입의 중요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3254님이 역시 질병은 타고나는 것과 평소 생활 습관이 모두 중요하군요. 항상 새로운 건강 관련 소식 쉬운 말로 알려주시는 박한슬 약사님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쩌면 지금 내가 아픈 게 내 생활 습관이나 유전자 탓도 있겠는데 내가 나고 자란 그 사회 환경이 생각 이상으로 큰 영향을 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뭐 유전자, 후성 유전학, 그다음에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전부 개인 차원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네. 셋 다 모두가 이제 사회 구조와 정책 영향을 강하게 받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것들을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서 좀 정밀 예방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공공 시스템과 결합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정밀 예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유전자가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지를 파악해두면 사람들한테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어떤 내가 질병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면 그에 맞춘 정밀 예방 정책을 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정밀 예방이라고 하는데 사실 아직은 모든 유전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잘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비싼 상태라서 아직 모든 사람들이 나 유전자 검사해보려면 이제 전체 유전자 검사하는데 거의 한 100만 원 넘게 200만 원 가까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개인이 재미삼아 하기는 어려울 거고 대신에 이제 점점 비용은 저렴해질 거고 더 유전자들도 많이 밝혀질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공공이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해야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아동기 스트레스를 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후성 네네. 유전학적인 관점에서. 근데 저는 최근에 7세 고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그 사랑받고 자라야 될 나이에 그렇게 극심한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되는 게 장래에 그 아이들 건강에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겠네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과잉 상황이 아동기에 반복되면 후성 유전적인 이제 스트레스 유전자 관리하는 그 스위치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교육이라는 게 누가 한번 시작하면 계속 다들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고등학생 정도부터는 몰라도 너무 초등학생 그 이전부터 하는 거는 저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약간의 좀 어떤 아동 학대 소지도 있지 않나 좀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네. 들어서 선제적으로 이제 아동들의 건강 위해서는 조금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통합적인 예방이 돼야지 이제 국민들의 질병 부담과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공감하는데요. 우리 사회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나중에 큰 위험에 그 질병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자산 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 변화인데요. 지난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더 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자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어떤 재테크 전략이 유리해지는지 오늘 아침 PB센터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클럽원 한남 PB센터 박진석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부장님 지난주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과 또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들려주시죠.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5월 29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기존 2.75에서 2.5%로 0.25포인트를 인하했습니다. 이는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올해 들어 두 번째 인하입니다. 특히 내수 부진과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고요. 한국은행은 향후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요. 시장의 반응은 비교적 차분합니다. 이미 금리 인하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채권금리는 사전에 하락세를 보이며 선반영된 상태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기술주나 고성장주를 중심으로 자금이 몰리며 투자 심리 회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는 유동성 확장 시그널로 작용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도 나온 것 같은데 네. 예상보다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이제 단발성 조정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완화 국면의 시작인지 판단하는 데 있고요.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이 2% 초중반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외 제조업 지표도 둔화 흐름을 보이는 등 경기 둔화 징후가 뚜렷합니다. 한국은행도 침체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미국 연준의 정책 방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연준 위원들이 제시하는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하면 좋은데 혹시 아나운서님 구내 식당에서 네. 이게 맛있었느냐 맛없느냐 이렇게 점을 스티커 이렇게 찍어본 경험 있으시죠? 이렇게 붙여서 저 인기 네. 투표처럼. 학식 먹었을 때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점도표라는 말을 우리가 평소에는 쓰지 않는데 연준 위원들이 연말에는 몇 프로입니다를 자기 스티커를 하나 붙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점도표라고 하고 미국 현재의 점도표 수준은 연말까지는 3.75에서 4% 정도를 예상하기 때문에 앞으로 0.5 정도 추가 인하를 예상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도 추가 인하 여지가 좀 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부장님은 현재 PB센터에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럴 때 돈의 흐름을 가장 빨리 보고 계실 텐데 네네. 자산가들의 돈이 지금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당장 이 자산가들의 움직임과 또 시장 전반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까? 네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리가 경제의 온도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날씨가 흐리거나 맑거나 온도가 낮아지면 겨울인 거고 높아지면 여름인 것처럼 금리는 경기의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준이 돼요. 자산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미 연초부터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5년 이상 확정금리형 보험 상품이나 국고채 장기물 중심의 매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둘 다 금리가 높을 때 가입하면 유리한 상품이거든요. 네. 이번 인하 이후에도 주식과 채권이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고요. 특히 배당주, 성장주,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 접근이 나타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고가 아파트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산가들은 리스크 분산과 인플레이션 헤지 효과를 고려해서 대체 자산과 실물 자산 쪽으로도 포트를 넓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이럴 때 일반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그 자산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금리 인하기에는 일반 투자자라면 채권형 펀드나 중위험 중수익 상품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컨대 단기 채권 ETF나 특판 적금, 배당주 펀드 등이 대표적입니다. 리츠나 고정 수익형 부동산 펀드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예금 금리가 낮아질수록 상대적인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군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됩니다. 채권형 펀드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펀드가 포함하는 채권의 만기에 따라 장기, 중기, 단기채로 나뉘고 금리 인하기에는 장기채 중심의 펀드가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 3개월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혹시 ETF 거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네. 네, 있어요. 네, 코덱스 53-09 국고호채 액티브 ETF가 3개월 동안 9% 정도 성과가 났더라고요. 와. 되게 많이 났죠. 근데 요거 잠깐 해설해 드리면 코덱스는 이제 만드는 회사 이름이고 53-09는 53년 만기니까 한 20년 가까이 만기가 남은 이제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는 금리가 떨어질 때 성과가 좋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금리 인하 수혜를 입는 업종이나 분야도 궁금합니다. 네. 금리 인하 수혜 섹터라고 하는데 크게 이제 몇 가지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이제 유동성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증권 업종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위탁 매매 수익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업과 리츠입니다. 이제 금리 부담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건축을 해서 대출을 받아서 건설을 늘리는 게 용이해지니까요. 또 세 번째는 소비재와 유통업이에요.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소비 여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내구재 섹터도 할부로 구입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할부 부담이 줄어드니까 이제 차량 구입이 좀 쉬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장주 중심의 IT 섹터, 특히 AI와 반도체 같은 업종이에요. 뭐 대표적으로는 나스닥 같은 그런 지수가 대표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금리 인하 시기에 네. 채권 투자를 좀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이 채권이란 말을 많이 듣는데 그 네네. 개념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네네. 왜 채권 투자가 유효한지 또 추천할 수 있는 채권은 어떤 게 있을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보통 우리가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주식 매매는 그래도 가끔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네. 이런 걸 많이 살 수가 있는데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투자할 때 보통 1억에서 뭐 5억 이런 단위로 투자를 하게 되니까 이제 시작하기가 어려운데 최근에는 뭐 몇만 원 단위로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금리가 인하하는 시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의 기간이 긴 거 다시 말해서 이제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나 ETF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코덱스 53-09라든지 아니면 채권형 펀드 이름에 장기 채권 이런 이제 이름이 들어간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채 중에서는 좀 고금리를 제시하는 회사채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용 위험이 아무래도 국고채나 우량채보다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처음 투자하신다면 이제 국고채라든지 트리플 A 등급의 우량채 중심으로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금의 매력이 아무래도 떨어질 텐데 예금의 대안으로 고려할 만한 그런 특별한 상품들이 있을까요? 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정기예금의 실질 수익률이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되고요. 이럴 네. 때는 차라리 똑같은 상품인데 세금을 적게 내거나 줄여주는 상품, 즉 뭐 ISA 계좌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IRP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것이 좀 유리합니다.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투자인가요? 예, 실질 수익률이 높아지니까요. 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축은행이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금리를 항상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저축은행 좀 불안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현재는 예금보호자 한도가 5천만 원이거든요. 1인당. 근데 9월 달부터는 또 1억 원으로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조금은 어렵지만 그 파생 결합 상품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ELB나 DLB 같은 상품이 있는데 이런 상품 중에 발행사가 원금을 보장하는 그런 상품도 있습니다. 예.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네.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보통은 예상하기에는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 시장에도 이제 활발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출 금리가 낮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실수요자의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고 이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은 지역 간 그리고 상품 간의 양극화가 굉장히 좀 강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투자에 좀 신중을 기하시면 좋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택을 사면 뭐 몇 억에서 몇십억 정도의 돈을 써야 되는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를 이용하는 것도 소액 투자로는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금리를 내리는데 대출 규제는 강화된다고 하니까 네네. 잘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최근에 계속 오르던 금값 좀 안정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네네. 또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제 아나운서님이 진행하기 전에 일이긴 한데 네네. 제가 아마 두 번째 출연했을 때 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는데요. 그때보다 거의 한 70% 정도 올랐더라고요. 아, 올랐어요. 그때 많이 살 걸 이런 생각이 들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금리 정책이 내려가고 또 달러가 그러면 약달러가 되거든요. 그럴 때는 금값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도 금에 대한 투자는 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종로에 있는 금방에서 사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골드바를 매입할 수도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KRX 금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램 단위로 사게 되면 세금이 없어요. 매매하는.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하실 때 몇십만 원 정도 금을 샀다 팔고 싶다 그럴 때는 KRX 금시장을 이용하고 증권사 MTS라고 하죠. 핸드폰으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금 사는 게 좋을까요? 네네. 아, 그렇군요. 그렇다고 뭐 월급을 다 산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KLX 금시장을 이용해서 소액으로 이렇게 좀 투자를 하시다가 아까 IRP 말씀을 드렸는데 IRP 내에도 금펀드가 있거든요.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좀 매입하는 것도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좀 좋은 전략입니다. 예. 오, 그렇군요. 네네. 근데 앞서서도 대체 자산 언급을 잠깐 해주셨잖아요. 네네. 대체 자산이라고 하면 미술품, 와인 그런 거에 투자하는 거인 거죠? 일반적이진 않는데요. 특히 와인 투자는 조금 어렵고 미술 관련해서는 조각 투자라고 해서 소액으로 분할해서 매입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데서 골라서 100만 원에서 뭐 이제 그 정도 단위로 거래를 하면 뭐 쿠사마 야요이 작품을 내가 혼자 산다면 뭐 2, 30억을 줘야 되는데 이런 조각 투자를 통해서는 1, 200만 원으로도 소유할 수가 있으니까 우와.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오늘 아침 PB센터 금리 인하에 따른 자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은행 클럽원 한남 PB센터 박진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다시마였습니다. 0823님 다시마, 3005님 다시마, 5085님 다시마. 저는 항상 다시마를 넣고 밥을 짓습니다. 그러면 밥이 너무 맛있어요. 그렇군요. 저도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1243님 다시마. 라면 끓여 먹을 때 가끔 다시마가 2개 들어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그 해당 라면이 있죠. 네,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분들은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을게요. 네, 오늘 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우산 잘 챙기시고요.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세요. 오늘 아침 1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